비교하면서 왜 우리 아이가 느릴까라고 하는 건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와 저의 나이가 비슷한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늙는데 저 연예인은 안 늙지? 지난 연말에 송혜교가 너무 예쁘게 머리를 자르고 나왔길래 나도 자를 거야 잘랐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의 첫 마디가 왜 너는 송혜교가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왜 말이 더 속상해. 그 말이. 송혜교보다 더 예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또 제가 돈이 필요한가? 남편이 용돈이 필요한가? 얘가 왜 이러지? 학습력과 나에 대한 이해, 연관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게 나에게 맞지 않으면 무용하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3가지 핵심 요소, 그리고 어떤 맞춤형 조력을 제공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했고, 유아기 아이들은 자기 어떤 그 기질적인 특성들을 전혀 거르지 않고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이때 부모가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주거나 상황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안내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동기 들어가기 전 유아기 기간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사회에 적응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어지는 아동기에 남아있는 자기 기질적인 특성들은 분명히 이제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학습뿐만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뭐 학교 적응이라든지 친구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베이스를 알아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을 알아야 저희가 어느 정도에서 시작할 것인가 혹은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정할 수 있어요. 기질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학자들이 기질은 변화하지 않는다. 네, 뇌는 우리의 기질들을 담당하는 기관 자체가 변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크로닌저 박사가 개발한 기질 검사를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데, 수년간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 기질이라는 것도 결국 변화할 수 있더라.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습관 형성 혹은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들의 기질 자체도 변화시키는 데 분명히 유의하다. 이런 부분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기질이라는 것과 여기에서의 지능 혹은 이런 아이들의 학습력의 핵심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고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않고 저희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 아이가 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크게 4가지의 어떤 특성으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아이들 공부에 대한 부분에서 자급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좋아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의 자극은 우리들이 생활에서 하는 일상의 다른 자극들에 비해 상당히 단조롭거든요. 네. 왜냐면 글씨와 종이는 검었거나 하얗거나 거기에 약간의 뭐 색연필을 좀 칠한 빨갛거나 뭐 이러니까 자극 자체가 단조로운 거죠.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새로운 걸 배울 때 호기심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익혀야 되는 상황이거나 혼자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흥미가 갑자기 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 배움의 중요성을 안내하거나 뭐 새로운 환경들을 제공하는 걸 통해서 계속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초등 중학년 이상 올라가면 익히는 시간 자체가 학습의 유능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따라붙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좀 더 아이가 괴로워하더라도 혹은 내가 아이에게 그런 부분들을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들더라도 필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고 있으니까 둘째가 되게 고집이 센데 이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막내는 소리를 지르고 울지만 저희 둘째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울지도 않고 뭐 웃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한번 나를 움직여봐라, 내가 움직이냐, 정말 고요한 돌처럼 앉아있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를 가르치는데 저희 둘째는 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둘째 입장에서는 동생은 노는데 왜 나는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해야죠, 공부를. 근데 제가 저희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때 사실 수학 문제집을 풀린다, 3장 정도 풀린다 하면 저희들이 예측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이 정도를 풀려면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뭐 10분이면 된다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고집을 부리고 결국 그 고집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를 좀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부모의 요구대로 가는 이 과정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학습 시간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하는 15분밖에 걸리지 않은 일을 저희 아이 1시간 걸려서 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1시간 걸릴 공부를 하고 있는
있는 거죠. 아. 습관 형성의 측면에서 15분 만에 해낼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땐 15분짜리 일이지만 저희가 아이의 그 상태를 아는 것, 아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사실 1시간과 15분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15분 만에 할 일을 우리 애가 1시간 걸려서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모가 화가 많이 나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하기 싫은 일을 막 억지로 참고 1시간씩이나 버텨서 결국은 해냈다라고 생각하면 기특한 일인 거예요. 안 도망갔잖아요. 못 도망갔죠. 결국 공부는 제가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 네. 모든 공부는 주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앉아서 했다 하더라도 결국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답을 쓰는 건 아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모두 다 주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얘는 1시간이 걸리는 아이인데 한 달쯤 했더니 한 50분 걸리거나 이제는 이제 3학년 정도 되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놀고 싶어도 중간중간에 한 장씩이라도 풀어요. 혹은 이제 자기가 시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고 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제 노는 걸 멈추고 푸는 것도 할 수 있고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흐른 건데 어떻게 보면 1학년 입학해서 이제 3학년 여름방학이 되기 전이니까 2년 반 정도가 흘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는 안 하겠다고 버티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오래 걸린 거죠, 사실. 몇 년까지 아니고 저희 둘째는 한 18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그냥 울지 않고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울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그냥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 항상 아이들에게 어떤 훈육을 하거나 가르치는 부분들은 꽃을 피우는 일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 씨앗을 심으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싹이.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싹이 나왔을 때 되게 기쁘긴 한데 내가 심은 그 씨가 맞나 이 씨앗이 맞나 그럴 정도로 되게 나중에 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 어쨌든 아이들에게 심어준 이런 어떤 씨앗들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발화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잎으로 나오고 꽃으로 피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절대 싹이 나지 않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것 같긴 해도 이것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씨앗을 심음에 있어서 이 기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자녀에게 맞는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이들의 기질을 알면 내가 얼마나 너그러워질 것인지 아이의 어떤 그 성장의 단계, 기간들을 저희가 훨씬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헛수고를 좀 덜 하는 건가요? 네, 부모의 마음씀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좀 오래 걸리겠다. 혹은 좀 빨리 할 수 있겠다. 혹은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는데 아이가 훨씬 다른 아이들보다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나면 인내심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죠. 부모로서 이렇게 이제 큰아이가 고3이 되고 성인이 되잖아요, 이제 곧. 지난 이렇게 육아의 시즌들을 쭉 돌아보면, 시기들을 돌아보면, 결국은, 아이는 아이 인생의 트랙을 달리고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의 트랙을 달리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응원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더 느리게 달릴 수도 있지만, 아이를 저희가 빠르게 달리게 이렇게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옮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것과 지능이라는 것은 아이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 발달의 속도가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옮길 수 없는 것들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죠. 어쨌든 다 아이들은 그만큼 움직이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테니까 주변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냐면 지능 같은 경우에 아이들 중에 지능 발달이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미 고등학생 수준의 추론 능력이나 혹은 고등학생 수준의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체로 기억력의 경우에 작업 기억의 경우에는 5학년 정도 되어지면 어른 수준으로 아이들이 많이 유능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학습의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실수도 훨씬 적겠죠. 그런 아이들을 보면 평균적인 속도로 자라는 우리 아이가 상당히 느리고 혹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기질도 마찬가지인데 규칙을 지키거나 혹은 주어진 것 안에서 답을 고르는 것에 익숙한 아이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근데 뭔가 이렇게 탐색하는 걸 좋아하거나 호기심이 아주 강렬하거나 유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어진 것 안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꼭 시킨 대로 생각해야 되지? 왜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저희 막내에게 1학년 1학기 끝쯤 되어지면 10개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20개가 있다면 몇 개로 묶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10개가 한 묶음이면
20개면은 두 묶음이잖아요. 저희 막내는 거기에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10개를 한 묶음으로 할까? 5개도 한 묶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묶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습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얘는 산만하다, 부산하다,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어진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네. 기존의 틀을 벗어난 방식의 무언가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아이들이 해내기도 하겠죠. 저는 아이들이 그 시기에 발달이 빠른 혹은 좀 성취를 잘 해내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 아이가 느릴까라고 하는 건,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와 저의 나이가 비슷한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늙는데 저 연예인은 안 늙지? 지난 연말에 송혜교가 너무 예쁘게 머리를 자르고 나왔길래 나도 자를 거야 잘랐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의 첫 마디가, 왜 너는 송혜교가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왜 말이 더 속상해. 그 말이. 송혜교보다 더 예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또 제가 돈이 필요한가? 남편이 용돈이 필요한가? 얘가 왜 이러지? 저희가 이제 이런 지식들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기질이나 지능이나 여기에 책에서 나와지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극추구 성향이나 위험회피 성향,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런 기질의 4가지 어떤 분류. 지능에서도 언어 이해 능력, 추론 능력, 시공간 능력,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휘가 없으면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언어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데 창의적인 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의문을 갖는 아이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희가 어휘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게 이해해야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그려낼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계획하는데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거죠. 성과 있는 계획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초등 시기가 이제 상위 뇌가 급격히 발달해서 사고 판단, 예측, 충돌 조정 등의 논리적으로 좀 복잡한 사고 담당하는 뇌가 개발되는 시기라고 하셨는데, 이 발달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이걸 길러줄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능은 좀 아이들마다 발달하는 좀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자기 기질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겠죠. 추론을 하거나 빠르게 답을 얻고 싶거나 이런 내적인 충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의 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엔 어휘를 정교화하거나 그 어휘 개념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학습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언어나 수와 같은 상징을 아이들이 처음 접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징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나 규칙들을 찾아내는 게 이 저학년 아이들에겐 중요한 학습의 목표이거든요. 저학년 친구들은 기억력과 이 언어 능력, 이 2가지가 학업의 성취에 되게 중요한 지능의 요소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기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많아졌는데 내 기억의 용량은 어쨌든 인간으로서 운동 기능과 같은 거여서, 기억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0m를 달리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넘기 어려운 그 마의 초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억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능력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넘어서면 아이들이 내가 이 배운 것들을, 이해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기억할 것인가, 혹은 내가 이해한 것들을 토대로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정교화시켜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가, 아이들이 이제 해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추론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어지면 대체로 배운 내용들을 그대로 응답하는 이런 단답형의 학습이 아니라 생각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있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정보를 응용하는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게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배운 것들을 암기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만 공부해왔다면 추론해야 되거나 사고를 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적응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성공해내기도 어렵고, 또 초등 고학년 시기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추론 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교육 과정 자체가 또 요구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제 이렇게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좀 발달되어지면, 내가 가지게 된 그 수많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조직하거나 혹은 좀 더 이렇게 정교화하거나 좀 더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키거나 이렇게 정보를 다루는 능력, 그 부분들을 토대로 새로운 것들을 응용하거나 추론해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어지거든요. 발달이 느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초등 고학년이어도 아직
이해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더 공을 들여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빠른 친구들은 추론을 좀 더 저학년부터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자기 어떤 그 지능의 어떤 발달의 수준별로 적절한 과제들을 가정에서 제공해 준다면 아이가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자기가 개발되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능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학교 학습대로 따라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서 아이들 관찰하고 좀 적극적인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대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의 학교에서의 목표의 중요한 부분들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의사소통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학교 수업 자체에서 아이들이 내가 좀 더 배우고 싶거나 학습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가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이가 자기 어떤 잠재력을 개발하는 부분에 좀 더 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 빠르게 명확해질 수도 있겠죠. 자기 역량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이 상위뇌가 발달되어지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발달이 되어질 때 이 상위뇌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 어떤 그 감정이나 본능과는 좀 다른 전전두엽에 이제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의 사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약간 여기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발달이라는 건 항상 급성장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 발달하면 이게 되게 스테디하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항상 좀 뭔가 수렴되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이 곡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어졌을 때는 부모가 모두 기뻐요. 그러니까 아이가 무언가 시작하고 속도를 냈을 때 기쁘지만 정체기에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계속 상승 곡선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체기에 뭔가 잘못되어졌다, 우리 아이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다,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급하게 달려왔으면 숨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잊고 저희가 지능 발달에 개입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아이들이 번아웃이 오기가 쉬워져요.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고3까지 늘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부모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혹은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어떤 그 차고 빔, 그러니까 가득 차 있을 때와 비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관찰하는 게 이 지능 발달을 관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